안녕하세요. 박성철 대치센터장입니다. 예, 중간고사 다 잘 보셨어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 이후에 꼭 지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수행 관련된 내용들, 수행평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성적 시험 보면은,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중간에 이제 수행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보통 한 20% 정도 반영이 되죠. 점수로 해서. 그러니까 뭐 학생부 교과라든지 종합다 어차피 내신 중요하니까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돼서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 여러분들이 했었던 그 내용이 어떻게 세특이나 아니면은 창제 부분에 있는 진로나 아니면 뭐 자율 관련된 요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득점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행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시기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 3주 정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수행이 막 몰려서 나오게 되잖아요. 몰려서 나오면 그거 이제 거의 요즘에는 거의 뭐 월요일 날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제공이 되면 뭐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완성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예전에 이제 한참 코로나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뭐 수행 관련된 내용들 뭐 컨설팅 회사 같은 데서 따로 해주거나 그런 게 많아가지고 대필 쪽에 문제가 좀 많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수행에 대한 거를 학생이 관련되어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절반 정도 가깝게는 학교 수업 시간에 그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재해서 제출하게 하는,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수행에 대한 패턴이 좀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 이해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에 대한 내용들 준비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수행을 대비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적인데 선행으로 먼저 하나 요소를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차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학생이면 한 거의 6명, 7명 정도가 중간고사 패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중학교 때는 성적이 ABC로 반영되고 절대평가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인지를 몰랐었는데, 중간고사 이걸 딱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면 뭐 생각도 못했던 등급이 막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다 1, 2등급만 생각했는데 뭐 3, 4, 5등급, 6등급까지 막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멘탈이 좀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패닉, 중간고사 패닉을 1차적으로 극복을 해야 될 게 첫 번째 있겠고, 두 번째로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내가 정확하게 계열을 뭐로 갈 거고 전공을 뭐로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선정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고3의 경우도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학생의 절반 이상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고3 여름방학 때까지 관련된 전공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을 못하고 오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1학년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해당 전공은 아니더라도 계열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영역을 잡아놓고 준비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중간고사 관련된 성적에 대한 내용에서 패닉을 잡고, 두 번째로는 그 성적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서 보통 의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의대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성적만 놓고 봐도 조금 일정 정도 그 영역을 딱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1학년 기말까지 끝나고 나면 웬만큼 이제 더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지만 그 성적에서 내가 어느 정도가 가늠이 될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계열이나 전공,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 기초해서 관련되어 있는 수행에 대한 내용들을 정립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계열이나 전공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 성적에 대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평가 받아보신 다음에 선정하고 관련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으면 보통 이미 1학년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패닉 같은 건 이미 없어요. 일정 정도 성적대가 일정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1학년들이 겪는 그런 패닉 같은 건 없는데,
보통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 정도를 보면 이 상위권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정확하게 나눠지거든요. 그 변수가 되는 게 보통은 수, 원 성적하고 특히 이과계열 같은 경우는 탐구 성적에 의해서 일정 정도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요소를 보고서 내가 계속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 전공 혹은 계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건지 심한 경우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 아니라 뭐 정시나 논술로 전부 다 갈아버려야 되는지 그런 요소에 대한 것까지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전문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계열과 전공에 대한 내용에 맞춰서 수행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미 1학년, 2학년을 다르게 거의 성적 관련되어 있는 거는 물론 3학년 1학기 때도 좀 변동될 수 있겠지만 1, 2학년에 비해서 일정 정도 안정성이 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보장을 하되 이제 3학년 1학기 때가 되면은 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능에 대한 내용이 됐던지 아니면은 논술이 됐던지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 대한 내용들을 영역을 세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 좀 늦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간고사 본 요 타임에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행을 할 때 내가 그럼 계속해서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일정 정도 정리를 하고 힘을 좀 줄이면서 내용을 좀 더 논술이라든지 정시에 대한 내용으로 갈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는 형태로 해서 수행 기간을 그렇게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정리를 하시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논술이나 학종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라 그러면 물론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뭐 심화시킬 수 있는 보고서라든지 연계보고서 같은 걸 추가로 더 정립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쪼갤 거에 대한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수행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자, 내가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이제 학교에서 뭐 보고서 써라, 발표해라, 토론해라 나오게 될 텐데, 그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가 하나하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 들어서 그 사례에 대한 내용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컨설팅 하는 학생 중에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거 예를 들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3학년 학생이고요. 이 학생 문과 학생이에요. 문과 학생이고 성적은 좀 많이 좋은 학생이에요.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정도가 나오는 학생이고요.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은 행정학하고 조금 넓게 가면은 사회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아마 지원할 수 있으니까 보통 보면은 정경 라인 쪽에서 경제 라인을 제외하고 사회과학 라인 요 정도 조금 더 넓히면 정예과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한 거는 이제 행정학과랑 사회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수행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윤사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자유발표로 하는 거였어요. 자유발표로 나왔고 시간은 학생 한 명당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을 주셨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에 윤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주제는 자유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라.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랑 많이 협의를 해봤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내용을 써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행정학과나 사회과학 계열 쪽에 썼을 때도 유리할까? 이제 가장 요즘에 흔하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학교에서 1차적으로 자유제 발표라고 했지만 1차적으로 영역을 좀 제한해 줬었던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요즘에 이제 그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거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ESG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에 걸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오른쪽, 왼쪽 나눠서 비교시켜 보던지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들로 한번 전개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ESG 경영을 하면 E가 말하고 있는 게 environment, 환경, 환경 친화적인 걸 이야기하겠죠. S가 말하고 있는 거는 social, 사회적인 경영, 사회적인 기업 그런 개념일 거고 마지막에 G가 말하고 있는 거는 가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가버넌스는 뭐 확정적으로 딱 하나의 단어로만 말하기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내용들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재,
시스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으로 보면 경영이 될 수 있는 거고 국가적인 입장으로 보면 행정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이제 가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ESG 경영이라고 말하면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뭐 단순하게 자연적인 요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 외부의 모든 것들을 다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라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내용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도 연결될 수 있고요. 또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내용,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형태의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친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지나치게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자세에 대한 것과 좀 더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뭐 지속 가능성이나 뭐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내용들을 기업들에게 요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형태의 경영으로 많이 각광받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요걸로 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써요? ESG 경영 되게 좋은 거고 박수 받을 만한 거고 이거 좋고 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특에 쓸 때 혹은 진로의 내용에 쓸 때 차별성이 별로 없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랑 이야기할 때는 뭐로 이야기했었냐면 요 ESG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만 제대로 하더라도 기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다한 것이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비판하는 형태로 멀수스 개념으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좀 공세적인 형태로 해서 좀 긍정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많이 썼거든요. 좀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생각해보면 뭐 일면 타당한 것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써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이걸 쓰면, 저 같으면 일반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는 밀턴 프리드만 유에 대한 설명들을 비판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게 가고 인간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본주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럼 얘는 그럼 한계가 없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SG하고 신자유주의를 벌수스로만 놓으려고 하지 말고 요 ESG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운데 놓고서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요소지만 좀 협동적 사회주의나 아니면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생태 사회주의처럼 다른 방식에 대한 내용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계열 쪽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비판하는 거냐면 ESG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전에 있었던 신자유적인 형태의 기업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나 뭐 상대방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로는 소유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소수의 자본가 계급이 가지고 있는 거고 운영에 대한 결정적인 목적도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똑같은데 관계를 조금 더 스무드하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근데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본질적인 머니 가지고 있는 착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근대적 사고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화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결국은 사회적인 분야에서 소유 관계에 대한 소유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과 인간의 차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짜 동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의 본격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고 치면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비판받을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소유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소외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차별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을 보고서의 내용에 넣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1차적으로 여기 ESG랑 신자유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비교를 하면서 ESG를 띄워줄 수 있으나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추가적으로
생태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칼 폴라니의 그 저작들을 통해서 협동적인 형태의 사회주의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회구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는 요소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다른 형태의 발표나 다른 형태의 보고서 작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점까지가 제가 요구하는 심화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거기까지 여러분 들어갈 수 있으면 분명히 더 많은 득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형태의 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고민해 보셔서 언제나 반대쪽, 언제 찬성하고 바람직할 것만 같다라고 하는 요소가 정말 그런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꼭 고려해 준다면 여러분 되게 좋은 형태로 수행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 이야기 드리면서 짧게 수행평가 관련된 대비 요소, 필수 요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